네, 최인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예, 밤갑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네요.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계한 스픽스 대표 나오셨고요.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곧 있으면 띄워드리겠습니다만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오늘자 4월 1일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신자가 피청구인과 청구인 쪽으로 다 갔고요. 사건 2024 헌나 8 대통령 가로치고 윤석열 탄핵 청구인은 국회고요.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11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에 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끝. 예, 이렇게 문서에는 첫 장에는 돼 있고요. 두 번째 장에는 이제 그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직인이 찍혀 있고 그렇게 돼 있네요. 조금 전에 나온 이제 긴급 속보로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그날은 아마 방송사에서 생중계 허용하고 기자들도 이제 대심판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겠죠? 이제 기자단에 이제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한다는 것과 그리고 탄핵 심판 최종 결과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저희들은 당연히 8대 0으로 만장일치 탄핵으로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맞다 이게 한 이틀 동안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화요일인데 오늘도 발표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예. 근데 수요일 날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선고 기일을 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화요일 날 이렇게 당겨서 그것도 오전 중에 보통 이렇게 이틀 전에 했다는 하는 것은- 게 관행이니까. 예. 자,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국민적 뭐라 그러나 불안 또는 그렇죠. 이런 이제 극심한 불안이죠. 예,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았던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이제 문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헌재가 어쨌든 나와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저는 뭐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입니다. 안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제 언론들 제가 이제 웬만한 사설 칼럼들을 쭉 뭐 훑어보거든요. 그렇죠. 왜 선고 안 하냐라고 안 쓴 데가 없어요. 뭐 진보며 중도며 보수며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정당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뭐 조국혁신당 등등 모든 정당에서 왜 선고 안 하냐. 이제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책임하다. 그동안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결론을 내려야지. 지금 그 와중에 뭐 지금 분신하고 있고 지금 뭐 광장에 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고 뭐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 나오고 지금 내각 줄탄핵 얘기 나오고 이 상황에 대해서 헌재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계엄을 일으켜서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린 건 윤석열이지만은 이 그렇죠. 혼란이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도 책임이 있다. 이런 여론이 매우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헌재도 어쨌든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고 뭐가 됐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부유하고 있었고 나라 경제도 그랬다라고 하면은 뭐가 됐든 일단은 확실한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전망을 하고 뭔가 그 이후를 우리가 예측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걸 좀 환영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확실해진 거는 정보가 다 없었던 게 확인됐다. 예, 이게 확실해진 겁니다. 모든 찌라시는 가짜였다. 그렇죠. 이게 확인이 됐다라는 게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5대3 설의 핵심은 대드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아직도 뭐 5대3인지 아닌지는 뭐 알 길은 없습니다. 5대3 뭐 구도인데 뭐 기각을 하려고 선고하는 건지 뭐 그건 알 길은 없는데 저는 뭐 8대 0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이거는 예. 법리상 예. 8대 0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가능성을 따지는 거니까 그걸 알 수는 없지만 대드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드락이라는 거는 뭐예요? 5대3 구도에서는 선고를 못 한다라는 게 지금 대드락이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뭐 보도를 한 매체도 있는데 어쨌든 뭐 SBS가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 시점에서는 뭐 대드락이었다 쳐도 예.
어제까지 그 주장을 한 사람은 어제까지 그 주장을 한 주체는 정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죠. 정보가 없는데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고 네. 만약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것을 근거로 한 설이 있었다면 그쪽은 정보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면은 이 헌법재판관 후임 두 명을 지명하는 방안을 정부하고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 전제는 뭡니까? 4월 18일 이후까지 결론 안 난다라는 게 근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내란일보, 제가 이제 조선일보를 최근에 내란일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김준일 평론가님이 이제 모든 신문에서 이제 빨리 왜 선고 안 하냐 이런 목소리를 또 내고 있지만 한 구석에다가 숨겨놨어요 기사를. 뭐라고 써놨냐? 법조계 후임 2명과 마은혁 함께 임명 구인 체제로 신중한 결론 내야.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사가. 이게 뭔 소리냐. 그 2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과 함께 임명을 해서 새로운 구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게 맞다. 4월 18일 이후에. 예. 이러한 법조계의 목소리가 있다. 이 기사를 써놨어요. 근데 오늘 선고 일정 발표할지 알았으면은 조선일보 이 기사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몰랐던 것이고. 조선일보가 몰랐으면은 국민의힘도 모른 거죠, 지금 이 선고 일정은. 그 국민의힘이 모르고 조선일보 몰랐으면 윤석열 알았겠습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자들이 뭐 5대3 뭐 이런 꿈이나 꾸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불의의 일격을 오늘 맞은 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HH님이 얼마나 불안하셨으면 선고일 연기도 되나요? 이런 말씀. 예, 선고일은 연기 안 됩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뭐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선고 아니 이상하니까요. 선고일 연기할게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판결을 이제 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는 것. 재판소장이 소장으로 직무대행이 아니면 소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선고일을 지정할 때는 평의와 달리 이제 평결을 해야 하는 선고일은 만장일치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날짜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이걸 뭐 변경한다는 것은 워낙 불안해서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이제 있을 수가 없고 지금 김이나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것, 뭐 헌법재판소 내부의 헌법재판관 연구관들 또 외부에 있는 헌법학자들 또 그 연구관 출신의 뭐 변호사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측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좀 더 의외성으로 일찍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적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떠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갑자기 이제 4월 18일에 한덕수가 임명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장이 아무 말도 다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예.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이 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5대3은 헌재 대드락 상황이었잖아요. 4월 18일이 넘어가면은요 국가 대드락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예. 그렇지. 아무것도 못 하고요. 그냥 후진국 가는 겁니다. 그냥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2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냥 무한 투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남미 되는 거야 우리가. 예, 남미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미 그냥.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뭐가 됐든 뭐 당연히 인용이 될 거라고 보지만은 4월 18일을 안 넘길 거라는 거는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었다. 헌재가. 뭐 그 정도는 저는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다행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은 어제까지도 김선택 교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 좀 믿을 만한 헌법학 학자들, 박사들은 여전히 8대 0이 우세하고 왜 그럼 지연되냐? 가장 첫 번째 이유를 꼽았던 것이 그 사람들은 5대 3의 대드락이 아니고 첫 번째 이유는 한두 명이 계속 시간을 더 달라라고 지연시킬 수 있다. 그거는 각각의 재판관들이 다 대등하기 때문에. 그러나 관행상 오늘 한동수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행상은 이 대행 있지 않습니까? 문영배 헌재 소장이 선고일을 지정을 하는데 그 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허락까지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 돼. 그게 이제 관행이래. 그게 이제 법이나 뭐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법에 그런 거는 없지만 대등하게 다 한 소리씩은 할 수 있고 뭐 사인을 하든 사인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선고일 지정을 하는 거는 그거는 각 사람의 의견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게 관행이라는 거죠. 근데 그 관행을 지키려다가 굉장히 좀 시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최소 6대2, 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8대0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자, 봤을 제가 때. 전망을 좀 이제 해보면 자 6대2의 상황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추정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는 김영두 재판관이 중도 성향인데 이거 이대로 가면 나라가 완전 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영식 재판관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먹혔다 먹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오늘 날을 정해서 금요일 날 탄핵 선고를 한다는 것은 6대2, 7대1, 8대0 8대0은 아닐 수 있지만 7대1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반대 의견이나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나오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기록으로 남기면 되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엄청날 텐데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증거,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을 보고 위헌이다 그리고 탄핵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최종적으로 본인의 평결 내용은 공유가 안 됐다 할지라도 이틀 동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종 선고 30분 전에 모여서 최종 평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금요일 오전에 모여서 평결을 해야 할 텐데 그리고 11시에 발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점까지도 여전히 유동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된다고 봤을 때는 저는 쏠림 현상이 생긴다고 보지 이것이 이완되거나 또는 분리가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결정을 안 했을까요? 3일 남기고 저는 됐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안 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이견이 있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죠. 그게 5대 3인지 6대인지 7대 1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견이 있는 거는 있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그러니까요. 끌었겠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확실히 조율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이게 보통 그 전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은 평의하는 중에 내가 인용이요, 내가 각하요, 기각이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증거 채택하는 거 말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내란죄를 철회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포지션을 알 수 있는 거고 막판 조율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8대 0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인용은 확실시 된다라고 보고요. 만에 하나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그러면은 2025년 4월 항쟁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되겠죠. 예. 8대 0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예. 뭐 그거는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뭐 헌법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다시 뭐 예.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예. 이제 별개 의견들이 있겠죠. 별개 의견이라는 거는 결론은 마찬가지인데 결론은 뭐 인용인데 다만 다수 의견과는 다른 논리로 나는 이 인용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 일정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밖에서 보는 우리는 이게 일정이 길어지니까는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평의의 내용이 국회가 하는 것처럼 표결을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를 논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길어졌다라면은 저는 그 결정문의 내용이 뭐냐, 결정문의 내용에 뭘 넣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쭉 해온 것인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내란죄와 관련돼 가지고 판단 근거를 나중에 하게 만드는 내용을 이제 결정문에 넣어야 될 것인데 그걸 어느 수준에서 뭘 근거로 어떻게 넣을 거냐 이게 쟁점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형사재판에 가서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구속 취소가 되고 쥐기현 판사가 하는데 형사재판 1심을 예. 쥐기현 판사가 하는데 예. 구속 취소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 무슨 뭐 이 공수처의 무슨 뭐 수사권이니 뭐니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수사권 논란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뭐 수사권이니 뭐니 이런 얘기와 동시에 지금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능력
이런 증거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형사재판에서 그러한 증거 능력의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윤석열이 내란죄와 관련돼 갖고 무죄가 나와버리거나 이래버리면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이게 꼭 내란죄가 유죄하라고는 안 써 있어도 그것을 예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때 이 그렇죠.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가서 네.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야 왜 헌법재판소는 그때 뒤에 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이 극우 일당들이 야 헌법재판소는 그때 윤석열 파면할 때 왜 이 예단해가지고 내란죄임을 예단해가지고 왜 결정문을 써가지고 그걸 근거로 파면했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진행할 때 보셨듯이 검경에서 수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수처는 아닌데 검경에서 판단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다 그러면은 판단 근거에서 빼가지고 나머지 부분 헌법 위반감만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불가피하게 이 헌법재판소가 쟁점 정리한 5개 쟁점을 판단하려면은 이 검경의 신문조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넣어가지고 일부라도 넣어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등등등등 이런 내용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쟁점을 제기하는 재판관은 속마음으로는 내가 국민의힘하고 코드를 맞춰가지고 한번 이 판단을 곤란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랬든 저랬든지 간에 평의 과정에서 나는 기각을 주장합니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것과 관련된 쟁점의 별개 의견이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에서 그래서 난 기각이나 그래서 난 각하이다 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이제 헌재 소장 직무대행으로서 왜 이렇게 이제 급하게 잡았느냐. 이제 급한 거 아니죠. 급한 건 너무 이제 아니고. 늦어졌지만 네. 지금 예상하는 거는 지금 4일도 아니고 11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했고 오늘도 이게 결정이 안 되고 내일로 넘어가면 이제 초유의 사태가 올 것이다. 그러면은 탄핵을 하고 줄탄핵하고 일괄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오늘 이런 결정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그 출발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을 합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흔들렸던 상황이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헌법재판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시간이 이렇게 이제 뒤로 밀린 상황에서 선구수를 던졌을 수도 있다. 평결의 내용은 서로 확인할 수 없지만 자, 평일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때 밀어붙이고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라고 정치적 결단 또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추론을 하고 왜냐하면 이 예상은 아무도 못했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자 일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할 때 월요일 날은 절대 발표 없다. 선고일 발표. 화요일 날도 80%의 발표 가능성은 없고 있다면 20%인데 그것도 평일을 해봐야 한다. 그러면 어제 이제 결국 오후 평의에서 뭔가 결론이 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땡겨서 한 것은 문영길 재판관이 위기를 느꼈다 또는 국민적 불신이 워낙 이렇게 거세고 또 폭발하는 상황에서 정책 결단을 내리고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최종 평결을 하자라고 해서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이제 판단에 더해서 요 말씀하신 것이 맞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덧붙이면은 아까 이제 최경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영배 재판관이 아무리 이제 소장 대행이라고 할지라도 야 그냥 내 말 들어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단은. 그게 관행이 그렇게 안 된대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이제 4월 18일이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재판관이 계속 그렇게 이 트롤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시간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재판관한테 네. 계속 뭐 미루자는 재판관한테 시간을 많이 줬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어쨌든 대통령 탄핵 선고는 여러 뭐 현실적인 사정 그리고 관행 등등을 고려하면 금요일 날 결국은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 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그 금요일이라는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4일하고 10일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18일인데 18일은 못 하는 것이고 예. 그냥 퇴임하는 날인데 그렇죠. 그러면 4일하고 11일인데 지금 이 18일 날 퇴임하기 전에 일반 선고를 일반 사건 선고를 한 번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사건 선고는 목요일 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10일 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원래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는데. 그렇죠. 근데 10일 날 하면은 그 바로 다음 날이 11일 금요일 아까 말씀드린 또 그 해? 금요일인데 두 번 연속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남은 날 4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는 4일이 사실은 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장에 지금 지위를 갖는데 이 재판에서는 이 소장 대행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지위를 갖고 소송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형식상 소송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소송지휘권이 있으니까 내 말 들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이제 마지노선이다. 그러네. 시간 많이 줬지 않느냐. 그러네. 그리고 지금 국민적 비판도 이렇게 있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저런 얘기까지 듣는데 더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아무리 오는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뭐 흑판 백판 얘기 나오고 별 얘기 다 나왔는데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제 온 것이고 그래서 4일밖에 사실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명쾌하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니 너무 좋은데 해석이 확실하네. 해석은 확실하고 네. 명쾌하고 이제 명진한데 나왔으니까 일정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렇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도저히 불안했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정말로 걱정했던 거는 내일 만약에 자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러면 뒤에 수습은 가능하냐. 가능하죠. 마지막에는 민중 항쟁을 생각하고 국민을 믿고 민주당이 일괄 탄핵까지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갔으면 걷잡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누가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이 순간에는 신의 한 수 가장 적정한 시기에 하고 있다. 늦었지만 만기 칠남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1987년에 이제 개원을 하면서 출발을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6월 항쟁으로 이제 이게 촉발이 된 거고 시작이 된 거고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1980년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그렇죠.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5.17 비상계엄 확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79년의 12.12 사태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그 이제 독재자의 판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한 거를 하고 많은 사상자가 나고 그게 역사적 뿌리가 돼가지고 87년 민중항쟁까지 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잘 알 거예요. 우리 이 헌법재판소라는 게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떻게 지금 유지되어 그렇죠. 왔고 헌법 수호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만에 하나 뭐 5대3, 4대4 기각 이게 나오면은요 결국은 6월 항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가 4월 항쟁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없고 이거는 이제 법꾸라지들, 법기술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국민의 대다수의 어떤 마음과 그 바람하고는 정반대되는 게 된다라면은 뭐 그게 이제 뭐 때려부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예. 오늘 생방송으로 이제 기자들 뭐 방청도 허용해주고 물론 이제 출입증을 받아야 들어가겠지만 생방송을 한다는 것은 4월 4일에 뭔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손해를 한다면 지금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쪽은 처음부터 민주당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국민의힘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이 한덕수였습니다. 가장 네. 최근이 한덕수였어요. 안 나온 사람은 피청구인 윤석열밖에 없어요. 피청구인 윤석열밖에 없는데 정말 제가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선회를 한다면 끝까지 승복하겠다라는 그 말을 기다린 것 아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승복하겠다라는 말을 한 거는 2, 3일 전이거든요. 아주 최근입니다. 지난 주말 직전에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헌법재판소는 승복 집권 여당이니까요. 여하튼 간에 형식적으로는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의 정부의 총리였고 그 정부의 권한 대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피청구인인 윤석열 씨가 해온 거짓말이랄지 이런 작태를 보면
이 사람이 승복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그거까지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한덕수 국민의힘까지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뱉었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명확하게 8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나면 그러면 국민적 혼란은 상당히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갈등도 상당히 치유가 되고 그게 헌법재판소의 또 책무 중에 하나거든요. 결정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을 치유하는 게 해소시키는 게 헌법재판소의 책무이기 때문에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서 8대 0으로 인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고요. 앞에 말씀주셨지만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느냐. 헌정 수호하려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헌법 체제, 헌정을 수호하려고 존재를 하는데 헌정을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 윤석열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다 봤고 다 확인했습니다. 변론이랍시고 나와가지고 한 얘기도 다 헌정을 위협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광경을 이 헌법재판관 8명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광경을 그렇게 봤다라면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8명 전원일치로 이 파면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결론에 대해서 다 이제 승복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뭐 극우 시위대와 극우 유튜브들은 멋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 뭐 멋대로 하는 것도 우리가 비판을 하고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공당으로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스스로가. 근데 어제만 해도 지금 분명히 승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승복을 한다는 건 뭡니까? 윤석열의 행위나 이런 것들은 잘못한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영세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상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몽이 됐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계엄을 몇 번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계몽이 다시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취소하고 반성하는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화수목 사흘 동안 이제 어떤 지금 반응을 보일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첫 번째 한덕수가 지금 오늘 이제 선고일을 금요일 오전 11시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가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 어제까지만 뭡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좀 만나자라고 하니까 만역 재판 임명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뭐 바빠서 산불 못 만났다. 정리 때문에 뭐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댔는데 그랬죠. 이 사람이 180도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힘 내부에서도 이걸 이제 대세론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금요일 날 11시에는 8대 0이 되든 7대 1이 되든 대세가 결정되어서 윤석열 파면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면 나름의 이제 그 정책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뭔가의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한덕수의 태도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최상목 이하 국무위원들 그리고 지금 경찰, 검찰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잘 관찰해야 한다. 그러면은 대체가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만에 하나 8대 0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이틀 사흘 정도의 상황에서 최종 판결할 때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은 본인의 입장을 다시 수정하거나 약간 조정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자. 그래서 대세 추종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내피셜로는 일단 문영배 재판관이 승부수를 던졌고 그 승부수는 확정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여전 이제 그 재판관들의 견해를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외부에서 한덕수나 지금 국무위원들이 보일 태도, 국힘에서 보일 태도, 특히나 수사기관에서 보일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보면 4월 4일 날 오전 11시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더욱더 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용될 거예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인용은 확실히 될 겁니다. 지금 뭐 네, 4월 인용이 안될 수가 없어요. 4일이라고 사자를 추월 사자에서 걔가 4 플러스 4는 8이다. 그렇게 해서 누가 죽느냐 뭐 이런 댓글이 지금 벌써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짜가 하필 4월 4일이다. 그리고 기각을 쓰려면 소수 의견으로 기각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별개의 의견이 아닌 나는 인용이긴 하지만 이런 점은 좀 달리 봤다. 이게 이제 별개의 의견인 것이고 소수 의견이라는 것은 나는 인용이 아니다. 나는 뭐 전혀 생각이 다르다. 기각이나 뭐 각하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이걸 쫙 써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다 연세도 있으신 분들인데 이걸 족보에 남기기는 싫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되면은 무조건 8대 0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공부 잘했던 서울대 법대 출신들은 대세를 따라갑니다. 예, 대세에 순응할 것이다. 8대 0이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의 그 태세 전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이제 태세 전환을 어떻게 하지? 태세 전환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네. 지금 각하 기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나온 메시지들은 빨리 해라. 빨리 해라는 예, 거였죠. 빨리 해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각하 얘기도 아니었고 기각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각하가 2명, 3명 나와도 그거는 결론은 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각하가 4명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네. 그거는 이제 기각이기 때문에 각하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제 그 가능성을 본 것 같은데 글쎄 그건 이제 그냥 본인들도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특히 이제 5대3 대드락설을 가지고 지금 그런 그렇죠. 희망회로를 돌렸다고 보는 게 맞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도 정보는 없어요. 민주당이 정보가 없는 거는 이미 여러 언론 기사로 나왔잖아요. 지도부 맨날 모여가지고 야 너는 들은 정보 없니? 야 뭐 이거 어떻게 하냐 뭐 5대3 얘기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없고 국민의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보안이 잘 유지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최경영 진행자가 말씀하셨지만 저도 뭐 이거 파면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국힘이 이제 큰 소리를 내겠느냐 아니면 큰 소리를 못 내고 차분하게 지켜볼 것인가.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기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할수록 8대 0이 나오거나 7대 1이 나왔을 경우에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오히려 지금 조용히 지켜본다는 것은 대선을 준비하고 또 자기 당권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목소리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거리에 나가서 자 이거 각하라 기각하라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매우 신중한 모드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편을 들었을 때 어제도 나오는 것 또 그저께도 보도되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영연백을 구체적으로 구매를 했고 종이관도 구매를 했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데다가 김용현에 대한 지금 또 구속 적부심입니까? 취소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미 대세는 내란죄 쪽으로는 강력하게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평소에 보여줬던 속성으로 보면은 대세 추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내심 차분하게 상황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에 딴소리 계속 하다가 16모드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본인들도 나 부끄럽지 않나? 그래서 이제 말은 네.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전망을 하신 네.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이제 지도부와 그다음에 전략 단위가 있을 텐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차기 당권에 도전하고 싶고 뭐 이런 사람들. 그렇다. 그러니까 이 지지층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이 당분, 이 단물에 지금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4월 4일이기 때문에 4대4 뭐 각하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장이 있고 하니까 또 거기에 이제 또 편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발언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일하게 뭐 이렇게 의견 통일이 돼가지고 이 일사불란하게 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상황이 될 것이고 아마 그것은 이 결론이 나도 우리가 전망하는 8대0 결론이 나도 그 이후에도 아주 오합지졸처럼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대선 제대로 못 치를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 예, 좀만 더 보론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분위기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난 다음에 그 박정훈 의원이 올렸던 페이스북의 그 글이 딱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올렸냐면은 타노스를 이길 확률을 이제 영화 이제 마블 그 어벤져스 시리즈 엔드게임에 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거 보면은 그 몇천만 분의 1600만의 1 뭐 그래, 이런 맞아, 게 그러니까 네. 이재명을 이길 확률이 지금 네. 뭐 그런 계산을 해봐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기각돼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친한계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박정훈이 그런 얘기를 박정훈이 했지.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친한이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 타노스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이런 거에도 이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의 일종의 패배주의 그리고 어제 리얼미터 나온 걸 보면은 그냥 양자 대결하면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이에요. 예.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에 치러보기도 전에 해보기도 전에 이제 패배주의가 사실상 당내에 엄습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이제 탄핵을 얘기했던 사람도 기각을 얘기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다라는 거고 예전에도 뭐 나왔지만은 이게 이제 만약에 파면이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한 일주일 동안은 일종의 애도 기간을 갖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으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 일주일 동안은 이제 내부 경선을 안 하겠다라는 요새 거는 7일장 치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일종의 뭐 그러니까 네. 뭐 본인들이 애도 기간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애도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7일장 뭐 치르는 건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본인들도 지금 짐작할 수가 없으니 일단은 예. 시간을 좀 두면서 상황 변화를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아, 예, 지금 그러니까 대선 행보를 한동안 했잖아요. 예. 한동훈이. 근데 지금 대선 얘기 톡 들어갔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친한계에 붙어있던 의원들이 하나씩 지금 쓱쓱 빠져나가고 있다. 보수의 분열이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네요. 지금 대선 전국 실질적으로 대선에 아마 대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압도적 민심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항소심 무죄 이후에 민심의 방향이 정해졌지 이게 거꾸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중도층에서 돌아간 거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정권 교체론이 10%포인트 이상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민주당은 신속 탄핵을 일관되게 지금 외쳤죠. 선고일을 지정하라고. 국힘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정말로 빨리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라고 요구한 게 지금 며칠쯤 됩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시간만 끌면 된다. 4월 18일까지만 넘기면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퇴로가 생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 3일 사이에 지금 이제 빨리 신속하게 결정해라.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도 알아보니까 4대 4대 기각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해보라라고 하는 것이 네. 얼마나 하지아책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을 했느냐라는 걸로 봤을 때 무조건 시간 끌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헌법재판소가 늦긴 했지만 4월 4일 날 이렇게 선고일을 지정해 버렸다는 것은 아마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대 4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걸 전 국민 앞에 생중계합니다. 일방 방청객도 다 들어오라고 합니다. 예. 라고 했다는 걸 보면 이것이 어떤 경우에 4대 4로 갈 수 있고 5대 3으로 갈 수 있느냐. 5대 3으로 간다고 하면은 마흔역 재판관이 임명이 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렇지. 자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5대 3이면 정당성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전국민 생중계의 일반 방청 허용에 4대 4로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망상에 정말로 준하는 그렇죠. 수준의 상상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파면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요. 99% 이상 확정적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 이후에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개될 어떤 전국의 상황들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 형사재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형사재판이 잘 진행되도록 이 내란죄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말할 거 없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연인 윤석열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개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면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국민적 합의를 좀 아예 이 시기 때 대선 기간 때 모아놓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고 우리가 누구한테 복수하자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죄를 물을 거는 묻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안 나기 위해서라도 엄단할 거는 엄단하고 빨리 어떤 발전적으로 나가자. 요렇게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다만 이제 국힘 내부가 어떻게 이제 분열을 할 것인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국힘이 털고 나가서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대선에서 뭔가 계기를 마련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되면 이탈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자, 특검을 이제 추진한다고 해서 한덕수가 지금 바로 받아서 특검 오케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국힘 내부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 방향은 당연히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가져가서 해야 되고 상설 특검도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박을 해야 하는데 이제 탄핵이 결정된 상황, 파면이 확정된 상황에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시점에 이 이슈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그러니까 이 선고 자체가 일종의 국가 대드락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사들도 다 대드락에 걸린 상황이었는데,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은 그러면은 특검을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가,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거는 미지수라고 보지만은 최소한 검찰은 수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는 냄새를 잘 맡으니까. 최근에 이제 명태균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칠불사회동 천하람 이제 격신당 의원까지 불러서 조사했잖아요. 사실 그냥 김건희 부르면 돼요. 김건희만 남았어요. 솔직히 김건희 불러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파면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못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명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검찰은 이제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김건희를 불러서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심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사에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특검을 계속 반대를 하면은 대선에서 더 불리해질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특검을 반대도 하고 특검 반대 안 해가지고 통과돼서 거부권 행사 안 되고 이렇게 가면은 또 수사해가지고 또 약간 불리하게 되고 그렇지. 그래서 그 상황이 국힘한테는 대들하게 될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선으로 바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국힘이 실제로 대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민심이라는 게 보름 전과 한 달 전의 상황과 지금 현재 국힘의 체력으로 보면 일단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뭐 대선 후보 맞아 아니야 이렇게 막 이탈도 많이 하죠. 오세훈 시장은 실제로 캠프를 해체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소문으로 나돌더라고요. 그래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검찰 수사도 있지만 워낙 거짓말을 많이 시켜서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동거래와 관련된 게 더 많이 터져 나오니까 이게 대선 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 홍준표 시장은 이미 지금 약간 화면에서 사라진 거 아닙니까? 발 뺐어요. 그러니까 국힘 발 대선 뺐어. 후보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김문수밖에 없는데 김문수가 그럼 대선 간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억울하다 탄핵 부당하다 이런 방식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 자 결국에는 뭐 박빙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도 많던데요. 저는 아니야. 오히려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선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정말로 당권을 누가 주도적으로 잡느냐 아니냐는 쪽으로 가서 정말로 극우 소수 정당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윤상현 의원의 이 말 자유통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고 했잖아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요거는 굉장히 많은 포석이 담겨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너무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 너무 많이 갔는데 윤상현 의원은 내가 저기에 가가지고 저 정도 포지션에 가서 국민의힘을 이쪽으로 끌어당기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이제 건전 보수, 중도 보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측과 윤상현, 권성동, 권영세처럼 이미 뭐 마스크로서 활동을 했던 나경원도 빠질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몰락, 그 몰락의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힘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중진 의원들인데 그렇게 부딪히면 상당히 판이 뭐 대선을 생각할 수가 없겠네 이 사람들은. 그렇지 네.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에 예를 들면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데 그러면 누가 선출하는 거냐? 예. 당원 50% 여론조사 50% 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원 50%의 당원들이 누구냐? 그 당원들은 어떤 성향이냐? 중도 성향의 수도권 중심의 옛날에 합리적 보수라고 불렸던 시장 보수라고 불렸던 그런 성향의 당원들이냐?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그 내부의 당직자들의 평 예. 내지는 뭐 한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그 전광훈식 집회에 동원되거나 참가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한 상태의 당원들이 이제는 다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고 여론조사 50%라고 하는
그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지금 뭐 이 중도에 가까운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의힘 지지층 이 50%의 응답을 합쳐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 뽑는 건데 대선 후보 경선도 그런 건데 비슷한 룰로 뭐 당권 선거도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당원 100%, 당원 90%뭐 이렇게 하는 룰이지만은 이거를 뭐 어떻게 고치든 간에 뭐 비슷한 룰일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당원 비율만 뭐 그렇지. 얼마나 많은 거냐 이런 룰로 할 것인데 마찬가지 성향의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구로구청장 선거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구로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우리가 귀책사유여서 후보 안 냅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뭐 이게 뻔뻔하게 뭐 낼 수도 있는 거지만은 아무리 뭐 당원 당규가 어쩌고 해도 당원 당규 고쳐서라도 뭐 낼 것 같으면 내는 거지만은 김태우 때는 냈잖아. 그렇죠. 네. 근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로구청장 원래 이 귀책 사유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청장이 됐지만 돈을 지키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백지신탁 안 하고 예. 백지신탁 안 하고 난 돈이 더 좋다 이런 사람이 어딨습니까 세상에? 그런 이유로 아니 그런 사람 있어. 최상목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최상목이라고 있어. 그 사람은 부총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이해 충돌인데. 예.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안 냈으면은 조용히 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유통일당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의 당이면은 저 사람은 뭐냐? 저 사람은 왜 당의 방침을 따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이 당원들이 자유통일당이나 우리나 뭐 초록이 동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뻔하니까 그렇지. 윤상현 의원도 이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서서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자유통일당과 진배 없는 당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 현상을 뭐 서서히도 아니죠. 이 다 증명하고 있고 보여주는 과정인 거다. 이후에 당권 선거라는 거는 그런 판이 이제 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속이 후련합니다. 상상을 해도 너무 이렇게 좋은 상상이 되니까 아주 속이 후련해요. 윤석열은 다시 감옥에 갈 것 같고 김건희는 곧 출두하게 되겠습니다. 곧 출두하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댓글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지금 뭐 저 탄핵 이후의 상황을 지금 전망하는 것이 맞느냐 대선 이야기 하지 마라 지금 예. 한시라도 긴장을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글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심정 충분히 이해를 이해하죠. 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할 때 저도 한 일주일 전쯤에 용산 내부의 사정은 어떤지 이제 여기에도 뭐 정통한 소식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내부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인용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인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후속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모색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차마 말을 못하는 것은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게 헌법재판소는 차일피일 미루고 정말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못했지만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선고일을 지정하면 인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시간을 최대한 지체시켜서 뭔가 상황을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작업을 한 2, 3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저런 핑계로 자 원래 우리 2말 3초 얘기했죠. 늦어도 3월 중순 했죠. 3월 말까지는 끝난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늦춰지는 것이 먹혔다. 그 수단을 누구로부터 이제 만들어서 실행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먹혀왔던데 이게 탁 단절이 되는 순간 이제 정리가 되는구나. 그러면 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인용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로 갔다고 한다면 자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8대0, 7대1로 우리가 전망하는 것이 맞지. 이게 4대4나 5대3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거는 상상 밖의 상상 밖에 일이니까 걱정과 우려를 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치적으로 지금 작업을 한 쪽은 헌법재판소가 작업을 할 수는 없고요. 헌법재판소를 자꾸 자극하고 작업을 한 쪽은 국민의힘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확히는 예.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보도 없으면서 왜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느냐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추측인 거죠. 추정인 거죠. 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은 이 상태가 되었느냐. 첫째로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항소심 선고가 무죄가 난 것에 의해서 이제 막 마음이 급해지고 뭐 이런 혼란이 있는 것이 기본이고 예. 정보가 기본적으로 없는 상황이 왜 됐느냐. 이 뭐 정보가 없는 건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왜 우리는 정보가 없을까? 민주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도 정보가 없는데 왜 정보가 없을까? 그 왜 정보가 없다고 생각을 하냐?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정보가 없을까? 그럼 정보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안 가르쳐 줄까? 권성동, 권영세가 밑보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개인 자격으로 감옥에 가는 바람에 윤석열이 개인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이랬다는 보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는 왜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하느냐? 너는. 예. 그래서 밑보여서 정보가 없다. 우리는 정보가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뭐 공식적인 공개적으로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바는 5대3이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와중에 헌법재판소가 결론 안 내리지 않습니까? 선고일을 그렇지. 지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일피일 늦어지지 않습니까? 늦어지는 와중에 SBS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윤석열 쪽에서 하는 얘기가 맞나 봐. 우리는 정보는 없지만 어쨌든 윤석열 쪽에서 하는 얘기가 맞겠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5대3 얘기를 막 하면서 이게 또 마침 자기들 이해관계도 맞아요. 이재명 대표 이 무죄 선고가 났으니 지지층 결집에도 좋고 그러니까 5대3 얘기를 막 합니다. 5대3 얘기를 막 하니까 옆에 또 민주당이 우리는 정보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5대3 얘기를 막 하고 그 윤석열도 5대3 얘기를 하고 우리는 정보가 없지? 저 사람들 얘기하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5대3 얘기를 또 서로 전제로 해가지고 서로 해, 우리도 서로. 뭔가 지금 계획이 네. 있어야 된다. 계획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네, 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그래서 5대3에 대한 계획을 또 만든 플랜 B가 있어야죠, 당연히. 플랜 B를 또 짝 짭니다. 그 민주당이 짝 짜니까는 국민의힘이 거봐, 민주당도 뭔가 정보가 있지. 그래서 5대3이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5대3이 맞으니까는 기각이니까는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가짜뉴스의 악순환처럼 됐다. 네. 여러 종류의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이게 가짜의 범위와 그리고 그렇죠. 진위의 진실에 가까운 것 어떻게 이제 하느냐 구분하는 사실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네. 저 뉴탐사죠. 예. 강진구 기자가 예. 어제 이제 본인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김복경 재판관을 최근에 판사 뭐 동기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 문상을 가서 만났는데 본인이 지금 반대를 하는 것처럼 기각을 할 것처럼 막 그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거나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을 많이 드러내더라. 굉장히 이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원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뭐 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오늘은 이제 4월 4일로 날짜를 정해놓고 저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문영배 재판관의 리더십이 통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한쪽으로는 대처로 대세가 이제 결정이 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논평이 나왔거든요. 자, 공정한 선거를 기대한다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예. 파면의 날이다. 윤석열 파면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하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기대한다.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공정한 선거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 공정과 상식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한 적이 없거든. 민주당식으로 하면은 지금 국힘은 이렇게 논평을 예. 기각이라고 해야죠. 자, 윤석열 기각의 날 또는 윤석열 복귀의 날이라고 이렇게 논평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 사실은 말을 속마음으로는 근데- 확신은 없는 거죠. 근데 확신이 기각인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공정한 없고. 선거를 기대한다는 것도 이미 본인들의 내심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이제 글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제가 거죠. 보기에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8대 0이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고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파면이 이제 되는 그 이유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 이미 거의 99% 파면됐어요. 이 사람. 그리고 이 앞으로 2, 3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앞으로 나올 공무원들의 증언이 정말 기대됩니다. 예. 예, 차관급 이하 국장급들의 공무원들의 증언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정권입니다. 이거는 대선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아마. 네.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통령 관련해서도 그렇고 황당한 뭐 대통령이 출근을 제대로 안 했다. 사이카를 뭐 일부러 경적을 울려가지고 출근하는 척 했다가 나중에 쓱 들어갔다. 뭐 이런 거 이미 나왔었잖아요. 한겨레 취재로 많이 나왔지만 그것 말고 황당한 것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실제로 지상파에서 김건희 씨와 우리가 지금 말을 섣불리 꺼내지 못하지만 각종 루머들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뭐 어디를 다니면서 무슨 구술을 했다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 그건 지상파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몇 달째 취재를 하고 있고 거기 그 스텝진과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무당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기가 차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지. 네? 파면이 확정되고 나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정권이었어? 이런 인간들한테 나라를 맡긴 거야? 이렇게 해먹은 거야? 이게 나올 겁니다. 팩트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쏟아질 텐데 저는 뭐 경제 얘기 짧게만 할게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3년에 1.4% 경제 성장률, 작년 2024년에 2.0, 올해는 정부는 1.8에 잡았는데 한국은행은 1.5로 이제 낮춰 잡았고요. 그랬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1.2,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한국 경제 성장률 0.9로 전망했습니다. 이게 물론 통상 압력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계엄과 이 내란 그렇죠. 사태 때문에 경제가 작살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1점대 이하로 나온 게 4번밖에 없어요. 그때가 97년, 98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전 세계 팬데믹, 그리고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지금 복귀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대한민국 부도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부도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거를 뭐 수치를 굳이 막 얘기하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다 보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사법재판입니다. 복귀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이분들이니까 뭐 동료들의 압력, 뭐 자기들의 보수 진영의 무슨 압력 이런 것들 하지만은 최후적으로는 저는 8대 0으로 파면할 거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대선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사전 투표가 5월 30일부터 5월 31일, 대선일이 6월 3일 화요일, 화요일입니까? 화요일 예상하네요. 가을입니다. 가을인데 만약에 4월 4일 날에 인용이 된다면 후보 등록은 5월 9일부터 시작이고요. 60일을 꽉 채운다는 전제 아래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이전에도 60일을 꽉 채웠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50일 전에 이거 날짜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덕수가 지정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는 그런 사실은 얘기까지 했었죠. 이재명 2심이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이거를 시간을 끌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죠. 대법원 선고를 보려는 그런 얘기 가설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사실. 근데 이제 논란은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박근혜 때도 이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왜 이 날짜 지정 안 하냐 그 주장을 네가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를 똑같이 했었어요. 그때도 그랬구나. 네, 논란이 있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또 현명하게 우리가 그럼요. 그 논란도 다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내일 한덕수가 어떤 이제 발언을 하는지 봐야 하겠지만 끝까지 믿어서는 안 된다. 자기 죽는다 생각하면 실제로 대선 날짜를 공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탄핵이라는 카드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절대로 끝까지 결론 날 때까지는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자,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졌을 때 국회 나와서 진짜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할 때는 뭐였습니까? 그냥 겁먹은 막 진짜 뭐처럼 이렇게 해서 국민들 앞에서 조아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뒤부터 사람 바뀌는 거 보라고. 그렇죠. 지금은 아예 윤석열이가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을 했다면 탄핵 선고는 탄핵 선고이고 한덕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수록 강제하는 것은 절대로 고삐를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 최근에 한덕수가 40역이라도 임명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좀 뭔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 계시는 저도 이런 공개하겠습니다. 박지원 원장 의원께 전화를 직접 해서 그래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40역 개판을 임명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요즘 연락 안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런 지하에 그 사람하고는 소통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한덕수는 끝까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로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기분 좋게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구입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고요.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뭐 다 비슷하고요. 현금 혜택만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잘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타사보다 사은품 현금이 적다 그러면 차액을 150%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55인치 삼성 TV 선택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초인의 정치본색이었고요. 정기한 대표, 김준일,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